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 디펜스를 운영하면서 제로데이 마켓을 활성화시키는 와중에 다크, 어둠의 시장, 지하 시장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이 디펜스에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던 그 시기에 정부 브로커들과 방위 산업 계약자들, 사실 이미 제로데이 취약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제로데이 취약점을 비밀리에 사고 있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거액을 주면서라도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쌓아두고 있었어. 자,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런 취약점들을 비축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로데이 취약점은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비축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로데이 취약점이란 그 아무도 모르는 취약점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공격률이 100%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고 아무도 막을 생각을 못하는 거니까.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취약점 정보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해킹 프로그램, 제로데이 취약점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딸깍딸깍 클릭해서 해킹되게 만들어줘. 그걸 우리는 익스플로잇이라고 합니다. 해킹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정부 기관에서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잇들을 프로그램을 하나씩 모아둡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왜 쌓아놔야 되는가? 비축을 왜 해둬야 되는가? 이거는 제로데이의 상품성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사실 상품 가치는 정말 뛰어나죠. 내가 맘만 먹으면 원하는 컴퓨터를 딸깍해서 해킹할 수 있는 게 제로데이 취약점이잖아.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제로데이 취약점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 있었어요. 얘는 알려지면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데이의 가치가 사라지게 돼. 제로데이 취약점은 나만 알고 있다라는 장점이죠. 그 장점이 만약에 제조사가 그걸 알아서 그 취약점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다가도 못 써. 사실 제로데이라는 게 100% 확률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해킹하려는 컴퓨터가 업데이트가 됐어. 해킹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제로데이가 아니지. 그건 무기라고 할 수도 없어. 총을 만들었는데 총이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해.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치명적인 단점. 알려지면 가치가 제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데이 취약점의 익스플로잇을 이 정보기관들은 쌓아두고 있는 거야. 10개를 알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 그 취약점을 알아내서 갑자기 패치가 돼서 그 취약점이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 내 무기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취약점이 발견된 걸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비축을 해놔야, 대비를 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그렇게 눈에 빠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1990년대, 2000년대 요 당시에는 지하시장을 움직였던 건 바로 누구냐? 큰 손이 누구냐? 정부기관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없죠.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이 무기, 정보를 여러분들 같으면 1억, 2억을 주고 사겠어요? 회사가? 안 삽니다. 이 지하시장의 가장 큰 손은 정부기관이었어요. 이때부터 정부기관의 돈이 이 지하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외부에서 취약점을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죠. 자기 인력들을 가지고 취약점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 취약점을 찾는 게 하루 이틀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부 인력만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이걸 자꾸 유입을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제로데이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게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방비가 줄어. 그쵸? 쭉 줄여왔는데 그 와중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쭉 증가해 왔대요. 그만큼 익스플로잇을 많이 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들 한 곳이 아닙니다. CIA도 있을 것이고. 제로데이 익스플로잇들을 구매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극비야.
그러니까 정보기관들, 같은 미국 안에서도 여러 기관이 서로가 서로 취약점들을 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왜냐? 제로데이는 알려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브로커는 같은 취약점을 여러 군데 팝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정보기관들은 이게 극비기 때문에 서로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떤 브로커 A는 하나 익스플로잇을 만들어. 제로데이로 똑같은 익스플로잇을 CIA도 또 팔아. 뭐 해병대도 팔아. 정보기관들의 세네 군데 동시에 똑같은 걸 파는 거야. 자, 이 돈이 누구 돈이냐?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여기에 돈이 낭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하시장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가장 모순적이긴 한데요. 거래라는 건 뭐예요?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걸 우리는 거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하시장은 뭐예요? 가장 신뢰가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게 지하시장이잖아. 정부 입장에서도 이 판매자를 믿기가 힘들어. 자, 근데 판매자도 산다는 사람을 믿기가 힘들죠. 아니, 이렇게 뒤에서 음침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정부 기관을 내가 어떻게 믿냐. 공식적인 거래 계약서도 없어, 게다가.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따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하시장은 이런 모순이 있어. 가장 신뢰가 없는 사람들끼리 신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냐? 호텔방에서 접선을 한대요. 해커가 먼저 해킹을 보여줍니다. 시연을 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보여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고받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판매자 입장을 생각해보죠. 첫 번째,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공식적으로 우리 사겠습니다, 취약점을 사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지 않잖아. 두 번째,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어. 얘가 CIA라고 하는데 진짜 CIA인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취약점만 먹튀당할 수 있어. 취약점을 알려줘. 지금 이런 취약점을 저희가 찾았거든요 라고 말하면 얘네가 그 정보만 듣고 그 시연만 보고, 아, 우리 이거 안 필요한데 하고서는 먹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믿기도 쉽지 않고. 네 번째, 가장 어려운 거죠. 이게 지하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 취약점을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죠. 이 판매자가 누군지 알고 시연을 봤는데 그 시연이 거짓일 수도 있죠. 막상 거액의 돈을 주고 딱 사왔는데 갑자기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하시장에는 중개상들이 필요한 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사고 파는 브로커들이 많이 등장한 거고, 이 브로커들이 아까 그 아이디펜스의 워터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희한테 파세요 라고. 아무튼 지하시장은 요런 시장이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고요. 지하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정말 재밌어요. 짜잔, 찰리라는 분입니다. 찰리 밀러라는 분인데, 자, 이분 보시면 관상을 보죠. 관상. 아까 워터스는 경영인 같았잖아. 자, 이분은 어때요? 딱 보면 느낌 오죠? 이분은 관상학적으로만 봐도 이분은 해킹 매니아다, 그냥 컴퓨터만 보고 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확 오죠. 자, 이분의 커리어가 진짜 어마무시한데, 첫 번째, 이 찰리는 애플이 궁금했어. 바로 어떤 거냐면 애플의 앱스토어가 궁금했어. 이 애플이 주장하기를 악성 코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앱스토어에서 다 검사해서 안전한 것만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찰리는 궁금한 거야.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내가 백도어 넣어두면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폰 앱을 만들었는데 인스타스톡이라는 가짜 주식 앱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백도어를 심어둡니다. 내 악성 코드를 알아봐 줄까? 자, 근데 통과가 되네. 앱스토어에서 이 악성 앱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이 찰리는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연구원이 애플 앱스토어에 악성 앱을 심었다. 자, 요 기사로 찰리는 엄청 유명 인사, 스타가 돼버리고요. 애플도 가만 못 있죠. 복수를 합니다. 찰리, 너 애플에서 뭐 만들 생각하지 마. 애플 개발자 계정을 삭제해요. 그러니까 찰리는 애플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밴쿠버에서 폰투온이라는 해킹 대회가 열렸거든요.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해킹 대회예요. 자, 요 해킹 대회에서 맥을 해킹합니다. 대회 시작하고 2분 만에 맥을 해킹해서 $10,000를 상금을 받아갑니다. 대회 시작하고 나서 저 이거 해킹 끝냈는데요. 자, 2분 컷. 자,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데 왜 이렇게 출중하느냐? 사실 이분이 전직 NSA 요원이었습니다. NSA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신 분이야.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했단 말이야. 아이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NSA에서 너무 야근도 많고 하니까 적당한 회사 가가지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살래. 그냥 보안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취미로 취약점을 찾죠. 출산 휴가를 받아서 취약점을 찾는 그 시기에 찰리는 엄청난 취약점을 찾게 됩니다. 리눅스에서 삼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리눅스 삼바에서 존재하는 제로데이 RCE 취약점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찾았던 그 어떤 취약점보다도 대단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 건데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 첫 번째, 개발사에게 제보. 자, 그러면은 고소를 당하고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이용. 자, 이거는 블랙해커죠. 블랙해커로 결과는 똑같아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 엔딩. 자, 세 번째,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언론에 알려서 이름값 올리기. 자, 근데 이거는 찰리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었어. 왜냐? 이미 찰리는 유명 스타였습니다. 이미 이름값은 올라갔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지. 네 번째, 취약점을 공식적인 루트로 판매한다. 어디다? 아이디펜스에. 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디펜스에 팔기는 너무 쌌어. 이 제로데이 취약점은 진짜 비싼 취약점인데 그 돈 주고 팔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다섯 번째 옵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지하시장에 팔자. 적절한 가격에 팔아보자. 자, 그래서 찰리의 목적은 어땠냐? 지하시장에 팔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참에 제로데이 시장에 대한 논문을 써보고 싶었어. 가이드, 백과를 한번 써보고 이 지하시장을 세상에 알려보자. 그러려면 내가 이 지하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이 경험으로 지하시장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찰리가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이냐? 바로 NSA의 허락입니다. 이 NSA에서 한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NSA 요원들은 무조건 어떤 책을 쓰든 어떤 발표를 하든 어떤 논문을 쓰든 어떤 인터뷰를 하든 NSA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아니면 책을 쓰거나 인터뷰하거나 이게 아예 불가능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NSA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찰리가 이야기합니다. 취약점도 같이 공개할 건데 괜춘? 이라고 물어보니까 NSA가 nope, 안 돼. 그러니까 찰리가 설득을 해요. 진짜 이거 더 좋은 거예요. 이 지하시장에도 더 좋은 거예요 하면서 9개월간 설득을 합니다. 결국 9개월 만에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찰리의 두근두근 지하시장 대탐험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 이 제로데이를 그 말로만 들었던 이 지하시장에 한번 팔아보는 거야.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